먼저 오늘 그 시간에는 계절별 흔한 질환과 그 다음에 나이별로 흔한 질환, 그 다음에 그 치료와 관리 예방법에서 알아보겠는데요. 먼저 이 시간에는 봄에 흔한 피부 질환에서 말씀드리겠는데요. 봄에는 여러 가지 만물이 생동하고 그 다음에 야외 활동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알레르기 피부염이나 두드러기, 그 다음에 장미색 비강진한 병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먼저 봄이 되면 뉴스에 중국에서 건너오는 황사바람에 의한 여러 가지 호흡기 질환이 연일 보도되고 있습니다. 피부도 마찬가지로 이런 황사에 여러 가지 자극 증상이 생겨서 해마다 그 황사에 의한 피부 질환이 환자들이 내원하는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죠. 황사에 만약에 노출이 되었을 경우에는 그쪽 노출된 피부가 가렵거나 또는 따가움이 유발될 수가 있고요. 계속 방치될 경우에는 가려움이 계속되어서 손을 긁게 되면 점점 심하게 될 수가 있겠죠. 이럴 경우에는 가까운 병원을 찾아서 전문의와 상담 후에 치료를 하시면 간단하게 치료가 될 것 같습니다. 봄이 되면 여러 가지 꽃가루나 새로운 풀들이 많이 자라게 됩니다. 만약에 이런 풀들이나 꽃가루에 환자가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 해마다 매년 봄이 되면 새로운 알러지가 생기기는 하죠. 그래서 봄이 되면 항상 이런 알레르기 환자가 병원에 많이 찾아오는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에는 그 새로운 환경과 새로운 입학, 여러 가지 변화에 노출되면서 여러 가지 음식물이나 또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 이미 준비되지 않은 피부가 여러 가지 반응들을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 반응 중에 하나로 두드러기가 생길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장미색 비강진이라고 말이 참 어려운 질환이 있는데요. 이 질환은 비교적 흔한 질환인데 그 경과가 매우 미미하기 때문에 잘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병의 경과가 어떠냐면 처음에 몸통에 약 타원형의 그런 홍반이 생기고 거기에 각질이 생기다가 2주 뒤쯤에 몸통 전신에 좀 더 작은 원형의 홍반들이 생깁니다. 근데 이제 그 숫자가 많지 않을 때는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어갈 수가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그 숫자가 많이 늘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병은 다행히 자연스럽게 자연치되는 병으로서 약 3개월 뒤에 특별한 치료 없이도 잘 좋아질 수 있고 대부분의 환자들이 증상이 가려움이 없는데 약 4명 중에 1명만 가려움이 있고 그래서 가려움이 동반되거나 또는 전신에 너무 많이 퍼져 있는 경우에만 병원에서 치료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러지 피부 질환이 있거나 또는 두드러기가 있을 때 먼저 그 원인 물질이 뭔지 검사를 할 수가 있는데요. 혈액 검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음식물이나 또는 주변의 풀, 나무 그런 것들에 대한 알러지가 있는지를 먼저 검사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화학 물질이나 또는 화장품 또는 고무, 금속 물질 등에 본인이 알러지가 있는지 또는 그것으로 인해서 피부 질환이 발생되었는지를 보는 그런 첩보 검사가 있겠습니다. 이 첩보 검사는 원인되는 항원을, 표준되는 항원을 미리 준비를 해서 환자의 등이나 팔에 붙이고 그다음에 48시간 뒤에 떼어본 후 그쪽에 이제 홍반이 있거나 또는 수포가 있는 경우에 그 해당 물질에 대한 알러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치료는 어떻게 하냐면은 위와 같은 검사를 통해서 원인 알러진이 발견이 되면 그 원인 알러진을 회피하거나 또는 제거할 수 있겠고요. 만약에 검사 결과상 특별한 알러진이 발견이 안 되거나 또는 발견이 되었어도 제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증상에 관한 약물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약물 치료를 통해서도 증상이 개선이 많이 되고요. 그래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검사를 하고 치료를 해서 병을 치료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여름에 흔한 피부 질환을 말씀드리겠는데요. 여름에는 날씨가 덥고 습도가 높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세균들이 번식을 많이 하고 또 여러 가지 벌레들이 있겠죠. 그래서 먼저 농가진이나 곰팡이 질환 같은 것이 잘 생기고요. 그 다음에 벌레에 물리거나 또는 땀이 많이 나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땀띠가 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하나를 먼저 보면 농가진이라는 것은 그 여름철에 특별히 물놀이를 갔다 오거나 어디 바캉스를 갔다 온 다음에 피부에 상처가 나면 그 부위에 황색 포도구균이나 연세당 구균들이 침입이 돼서 생기는 피부 감염 증상이고요. 맨 처음에 증상은 처음에 작은 홍반에서 시작돼서 점점 원이 커지고 딱지가 생기고 그 다음에 그 숫자가 늘어나는 번지는 양상을 보이게 됐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제 세균과 반대로 곰팡이 질환이 여름에 잘 생길 수가 있겠는데요. 아이들은 피부 각질이 두껍지 않기 때문에 어른들이 잘 생기는 무좀이나 하는 질환들은 잘 생기지 않고요. 대신에 얼굴이나 상체에
버짐이나 어루러 같은 게 생길 수 있습니다. 버짐이라고 하면 우리 어렸을 때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얼굴에 하나쯤은 갖고 있었었고 이제 잘 먹지 못하거나 영양이 부족한 경우에 생긴다고 이제 알려져 있는데요. 요즘에는 그런 영양이 부족한 사람들은 별로 없고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과도한 햇빛을 많이 쏘이는 경우나 또는 드물게 곰팡이가 있어서 버짐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환자가 왔을 경우에는 현미경 검사를 통해서 만약 곰팡이가 있는지 있다면 거기에 관한 약물 치료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햇볕을 과다하게 노출하지 않았는지를 물어보게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요즘에 생기는 버짐이 있는 아이들은 야외 활동을 많이 하거나 또는 운동을 많이 하는 아이들이 잘 생기죠. 그래서 그 얼굴 또는 목 부위에 처음에 흰색 반점이 생겼다가 점점 커지고 각질이 생기고 근데 그런 기간이 보통은 쉽게 없어지지는 않고요. 1년이 지나거나 한 최소 6개월 이상은 지나야지 호전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자외선 차단을 하거나 차단 크림을 바르거나 또는 야외 활동을 좀 줄이거나 심한 경우에는 간단한 약을 좀 바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여름에 흔한 피부 질환으로 벌레 물림이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여름에 모기에 많이 물리죠. 근데 특히 유별나게 모기에 물리면 그 물린 아이의 팔이나 다리가 유난히 심하게 붓고 그다음에 아이가 가려워서 많이 긁게 되고 그러면 딱지도 생기고 그렇게 몇 주가 지나면 나중에 흉이 되는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런 아이는 어떤 아이냐면 이제 아토피 피부 체질을 갖고 있거나 또는 피부가 매우 알러지가 잘 생기는 아이거나 또는 나이가 어린 경우, 그러니까 취약 전의 유아들은 그런 모기에 물리는 경우에 알러지 반응이 훨씬 성인보다 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될 경우에는 몹시 아이가 괴롭기 때문에 집에서 물파스를 바르다가 만약에 아이가 계속 가려거나 점점 더 많이 부으면 병원에 내원해서 약을 먹거나 바르면 쉽게 좋아질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증상들은 아이가 학교에 들어갈 쯤 되면 많이 가라앉게 돼서 정상적으로 모기에 물려도 수일 내만 붓고 많이 심하게 되지는 않게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뭐 어디 여행을 가서 낯선 곳이나 외국에 가서 벌레에 물리거나 또는 외국에서 있다가 우리나라에 와서 벌레에 물린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알러지 반응이 심하게 생기는 경우가 있겠죠. 세 번째로는 땀띠인데요. 땀띠는 특히 신생아들이 많이 걸리고요. 그 신생아들이 땀샘이 발달이 잘 덜 되거나 또는 땀샘이 막히는 경우에 잘 생기는데 이 땀띠는 누구나 다 알았을 정도로 흔히 잘 알지만 진단하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땀띠는 그 특별한 치료를 안 해도 시원하게 하거나 또는 밀착된 옷을 좀 헐렁하게 입혀주기만 해도 많이 좋아질 수가 있고요. 드물게 이제 많이 빨간 경우는 가려울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약물 치료를 하면 쉽게 좋아질 수가 있겠습니다. 네 번째로 백반증은 특히 여름에 잘 발생하는 질환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쪽에 분류한 이유는 우리가 이제 백반증이 기존에 있거나 잘 모르는 경우에는 평소에 노출하지 않다가 여름이 되면서 피부 노출을 하면서 피부가 검게 타게 되죠. 그러면 정상 피부는 까맣게 타고 그다음에 정상 피부가 아닌 백반증이 있는 부위는 쉽게 타지를 않습니다. 그러면은 경계가 두드러지면서 명확하게 보이면서 없던 백반증이 보이기도 하고 또는 조금 했던 백반증이 커져 보이기도 하고 이제 그거는 여름에 심해지는 게 아니라 원래 그렇게 있었는데 햇볕에 쏘이면서 정상과 비정상 부분의 경계가 두드러지고 명확해지면서 이제 백반증이 심해져 보이는 경우고요. 드물게는 과도한 햇빛을 받으면 물론 백반증이 생길 수는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백반증이 여름에 잘 보일 수 있고 잘 번져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분류를 해보았습니다. 다음으로는 겨울에 흔한 피부 질환을 말씀드리겠는데요. 겨울에는 피부가 건조하고 날씨가 춥기 때문에 여러 가지 피부 질환들이 잘 생깁니다. 그 중에서 아토피 피부염, 피부 건조증, 습진, 지루성 피부염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 네 가지 피부 질환 전부 다 내내 가려움증이 조금씩 있으면서 비슷하고 그 다음에 혼동되고 빨갛고 가렵기 때문에 흔히 이제 혼동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자세히 살펴보면 개개별로 조금씩 틀리는데요. 먼저 아토피 피부염은 태어나서 바로는 잘 안 생기고요. 2, 3개월 지난 다음부터 예를 들어서 모유수를 끊고 분유수를 시작하거나 또는 이유식을 시작하거나 이렇게 2, 3개월부터 1세 사이에 많이 생기고요. 생기는 부위가 1세 미만의 유아는 양쪽 볼이 빨그스름해지는 증상이 먼저 생겼다가 조금 더 나이를 먹으면 팔이나 다리가 굽어지는 이런 부위에 또는 목 부위에 잘 생기게 되겠습니다. 피부 건조증은 유아가 특히 피지선이 발달이 덜 됐기 때문에
잘 생길 수가 있는데요. 특히 팔다리에는 피지선이 적어서 피부 건조증이 잘 생기고, 그래서 유아들은 꼭 샤워 후나 세안 후에는 보습제를 이용을 꼭 해줘야지만이 쉽게 건조되는 것을 막아줄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 습진은 이제 만성적으로 피부염이 있으면 그 부위를 계속 긁게 돼서 생기는 경우인데요. 이 습진의 특징은 매우 가렵기 때문에 방치를 하면 점점 커지고 번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습진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약물 치료를 하는 게 좋고요. 습진은 어느 부위에나 다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지루성 피부염이라 해서 보통은 나이가 있는 남자들이 많이 생기는 질환인데요. 얼굴과 머리에 잘 생기는데 이제 신생아나 유아도 지루성 피부염이 잘 생깁니다. 특히 출생 후에 몇 주 만에 얼굴이 뭐가 났다 그러면 대부분이 지루성 피부염이고요. 노란색의 가피가 생기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이 지루성 피부염은 특징이 많이 가렵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세안과 보습제를 잘 바른다면 저절로도 좋아질 수가 있고요. 심한 경우에는 병원에 내원해서 치료를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결혼일에 흔한 피부 질환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은 사진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제 첫 번째 사진은 입술 주변이 뿔구스름하게 많이 붉어져 있죠. 이제 이런 유아들은 흔히 막대 사탕이나 막대 아이스크림, 바 이게 빨아먹는 걸 좋아하게 됩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빨아먹게 되면 거기에 이제 향신료나 색소가 있어서 그런 거에 알러지가 있는 경우에 이렇게 입술 주변까지 전부 다 뻘겋게 되고요. 심한 경우에는 입술이 갈라지거나 트거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그 부위가 건조해지니까 이제 혀로 침을 바르는 습관이 들게 되고요. 이런 경우에는 자꾸 수분이 날아가면서 자꾸 건조해지고 반복된 침을 바르게 돼서 오히려 더 피부가 물러지거나 건조해지게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적절한 약물 치료를 하고 적절한 보습제를 입술에 발라서 건조함을 막아주면서 먼저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이제 원인되는 그 행동이나 습관이 있으면 그거를 이제 주의를 줘서 또는 제거하는 방법을 써야겠죠. 두 번째, 세 번째 사진은 아토피 피부염 사진인데 이제 두 번째 가운데 사진은 1세 이하의 유아이고요. 이런 경우에는 양쪽 볼이 발그스름하게 이렇게 되어 있거나 또는 이제 침을 흘리는 경우에는 턱이나 목으로도 이런 아토피 피부염이 같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사진은 팔이 접히는 부위에 살이 겹치기 때문에 만성적으로 겨울만 되면 이런 피부 부위에 습진이 생기고 그다음에 매우 가렵고 증상이 지속되겠죠. 이런 경우에도 약물 치료를 하는 것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여름에 잘 생기는 피부 질환으로 이제 농가짐과 버짐을 보여주는데요. 먼저 이제 다리에 조그맣고 또는 큰 각질이 있는 또는 가피가 있는 병변들이 보이고 있고요. 그 부위가 뻘그스름해졌다가 그게 가피가 벗겨지면서 번지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특히 주의할 것이 6세 이하의 어린이들은 콩팥, 신장이 미숙하기 때문에 이 균의 독소의 배출이 어려워서 신장염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드물게. 그래서 꼭 바르는 항생제나 먹는 항생제를 치료를 하시면 일주일만 치료를 해도 많이 깨끗하게 좋아지고요. 부모님들이 제일 걱정하는 것이 이제 혹시 이게 흉이 생기지 않을까 보기에 무섭기 때문에요. 절대로 치료를 하면 흉은 생기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깨끗이 잘 나을 수가 있는데 주로 여름에만 생긴다. 그다음에 버짐은 얼굴에 이렇게 희끗희끗하게 동글동글하게 생겨 있는데 피부를 보면 햇볕이 탄 것처럼 거무스름하죠. 이제 이런 경우 햇볕 노출을 많이 하면 버짐이 잘 생기기 때문에 햇볕을 주의해 줘야겠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백반증 치료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백반증이 이제 유아나 소아도 백반증이 잘 생기고요. 백반증이 가족력이 약 30% 정도 되기 때문에 부모님이 백반증이 있다면 자녀들도 백반증이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살펴보는 것이 좋겠고요. 유아들의 특징이 백반증의 특징은 전신형보다 한쪽 부위에 분절형으로 생기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잘 퍼지지도 않지만 반대로 치료도 잘 안 되죠. 그래서 유아인 경우에는 아이가 어린 경우에는 바르는 약으로 치료를 할 수가 있고요. 아이가 조금 협조가 되는 말을 알기를 알아듣는 아이라면 자외선 치료를 할 수가 있는데요. 자외선 치료는 국소요법과 전신요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자외선 레이저를 그 해당 부위, 백반증이 있는 부위에만 국한해서 조사를 해서 치료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백반증 이제 환자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초등학교 1학년 때 백반증이 있어서 치료를 하였고 이제 치료 후 6개월, 1년, 1년 6개월 사진이고요. 얼굴 부위의 양쪽에 대칭성으로 흰색의 반점들이 많이 있었는데 치료하면서 1년쯤 돼서는 이마에 몇 군데 남고 눈 주변에 남고요.
그다음에 1년 반 지나서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백반증이 좋아졌다가도 다시 재발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꾸준한 유지 치료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옆 얼굴면 사진에서도 옆쪽 눈썹 주변에도 백반증이 많이 있었는데 많이 좋아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백반증 동영상 사진을 보여드리는데, 먼저 백반증이 어디에 있는지 우드 램프라고 하는 특수한 램프를 이용해서 찾아서 검사를 할 수가 있고요. 발견된 부위에 이제 국소 자외선 레이저를 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이 레이저의 특징은 아이들은 국소 부위만 백반증이 있기 때문에 정상 부위에 자외선을 쏘이지 않고 병변이 있는 부위에만 국한해서 자외선을 쏘이면 정상 부위에는 자외선을 쏘이지 않고 이제 병이 있는 부위에만, 그리고 좀 더 세게 치료를 해서 좀 더 빠른 효과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계절별로 잘 생기는 피부 질환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번에는 이제 나이별로 잘 생기는 피부 질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나이가 어린 유아인 경우에는 태열, 땀띠, 기저귀 발진, 바이러스성 피부 질환, 아구창 이렇게 생길 수가 있는데요. 그 하나하나씩을 보면 먼저 태열은 태어나자마자 수준에 바로 생기고요. 아토피 피부염이 있거나 또는 지리성 피부염이 있는 경우에 얼굴이나 머리 같은 데 딱지가 많이 생기면서 태열이라고 어른들이 이제 쉽게 진단을 내리기는 하죠. 태열인 경우에는 특별한 치료를 하지 않아도 많이 좋아지고, 심한 경우에만 약을 바르거나 하시면 좋아질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럴 때 머리나 이런 데 딱지가 앉았을 경우에 딱지를 너무 일찍 떼거나 억지로 떼는 건 좋지 않고요. 자연스럽게 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땀띠는 방안 온도를 시원하게 하고 옷을 두텁게 입지 않고 밀착시키지 않게 헐렁하게 입히면서 시원하게 해주면 좋아지고요. 여름 같은 경우에는 선풍기를 쏘거나 에어컨을 조금만 쏘여도 땀띠가 많이 좋아지곤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기저귀 발진은 기저귀를 차고 있는 아이들이 많이 생기겠죠. 요즘에는 이제 그 문명이 발달해서 옛날처럼 천 기저귀를 쓰지를 않고 여러 가지 합성에 좋은 기저귀를 쓰는데요. 그래서 기저귀 발진이 좀 줄기도 했지만 오히려 이게 이제 흡수력이 좋으니까 오줌이나 소변을 여러 번 봐도 축축하지가 않고 건조하니까 계속 착용하는 경우가 또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런 소변에 또는 대변에 있는 암모니아가 그 캔디다나 여러 가지 균들을 번식을 제공하는 역할을 해주고요. 그다음에 자극을 주기 때문에 살이 이제 짓무르고 그래서 기저귀 발진이 생기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바이러스 피부 질환은 유아들은 수족구병이라 해서 이제 콕사키에 바이러스라고 하는 감기 바이러스 일종인데, 그런 것들이 걸리면 특징적으로 손과 발 그리고 입 안에 이제 물집이 생기고 입 안에는 궤양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름이 이제 수족구병이라고 하고요. 며칠간의 감기 증상이 동반되면서 저절로 치료가 잘 되는 병이고요. 그래서 손이나 발에 물집이 생긴 경우에 입 안에도 물집이 있는지 보고, 아 그러면 감기 기운이 좀 있겠구나 해서 감기에 준해서 치료를 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감기에 걸리면 우리가 이제 피부에도 감기가 걸린 것처럼 열꽃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열꽃이 열이 확 올랐다가 가라앉으면서 열꽃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열이 발생이 되면서 생기는 것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대부분의 감기 바이러스에 되는 열꽃은 시간이 지나서 감기가 좋아지면 저절로 좋아지고요. 요즘엔 예방 접종을 누구나 다 하기 때문에 홍역이나 또는 풍진이나 그런 것에 의한 그런 바이러스에 의한 피부 질환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바이러스 피부 질환이 일단 생겼을 경우에는 먼저 그런 전염성이 있는 질환인지를 피부과에 상담을 진찰을 받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적절한 약물 치료와 증상 치료를 하시면 큰 문제가 되지 않으리라 봅니다. 마지막으로는 아구창이라 해서, 이제 아구창이라는 말은 우리나라 말이고요. 원래는 캔디다라고 하는 곰팡이의 일종인데요. 이것이 이제 입 안에 백태가 꼈다고 그러죠. 그래서 보면 우유를 마치 먹은 것처럼 우유 찌꺼기가 혀나 입안 그 구강 궤양에 묻는 경우가 있는데요. 우유 찌꺼기랑 틀린 점은 이게 잘 떨어지질 않고, 떨어지긴 하는데 떨어진 부위가 좀 빨갛거나 심하면 피도 나는 경우가 있고요. 이런 경우에는 아이들이 우유를 잘 못 먹습니다. 왜냐하면 입 안이 아프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만약에 우유를 먹고 나서는 하얗게 있다가 금방 없어지지만 그 우유를 먹고 한참 뒤에도 계속 백태가 껴있거나 약간 붉은 기운이 있거나 아이가 아파하는 경우에는 얼른 병원에 오셔서 이 캔디다라고 하는 곰팡이를 죽이는 약을 복용을 하게 되면 일주일 후에 깨끗이 잘 나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캔디다는 면역이 약한 어린아이, 신생아나 유아에서만 생기고요. 성인들은 잘 생기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유아보다 좀 더 큰 소아아이인 경우에 이제 물사막이라 해서 병원에 많이 찾아오는데요.
사실은 이제 물사막이란 말은 없는 말이고요. 그냥 사막이긴 하는데 조그만 사막이다라고 해서 물사막이 얘기를 하고요. 실제 정확한 병명은 전염성 연소증이라 합니다. 이 전염성 연소증이 뭐냐면 일종의 바이러스 질환인데요. 목에 작은 혹처럼 조그만 구진이 생기는데 그것이 특징이 자세히 보면 이렇게 볼록하다가 배꼽이 살짝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볼록한 혹이 살짝 배꼽이 들어가 있다. 그러면 아, 이게 물사막이라고 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게 보통은 자연 치유되기 때문에 한 6개월 정도 지나면 저절로 좋아지는데 어떤 아이들은 이게 막 가려서 긁거나 또는 점점 번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면 이 전염성 연소증 구진 안에 그 바이러스 물질이 파티클이 같이 들어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퍼지면서 전염이 되거든요. 그래서 손으로 막 긁게 되면 그 자리가 생기거나 또는 그 긁은 손으로 다른 부위를 긁으면 다른 부위에 생기거나 또는 살이 겹치는 부위에는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잘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드물게 가려움증도 같이 유발되기 때문에 일단 가렵지 않게 주의를 줘야 되고 병원에서 치료를 해야 되는데요. 치료 방법은 포셉으로 그 안에 들어있는 바이러스 물질들을 짜내거나 또는 약을 발라서 그 바이러스 균을 죽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진짜 사마귀가 있고요. 사마귀는 주로 어린아이들은 손과 발이 잘 생기는데요. 대부분의 환자 보호자들이 이제 아이를 데리고 오면서 아이의 발에 트린이 났어요 라고 하면서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데리고 오는 아이들의 거의 대부분 90% 이상은 티눈이 아니라 사마귀입니다. 그 이유는 티눈은 잦은 마찰이 있거나 또는 이제 잘 맞지 않는 신발을 오래 신고 일 경우에 뼈가 닿는 부위에 생기는 건데요. 아이들은 발도 굉장히 말랑말랑하기 때문에 아무리 많이 걸어도 그런 티눈이 잘 생기지는 않고요. 또는 그렇게 많은 마찰이 생길 이유도 별로 없습니다. 뼈가 발달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티눈은 어린아이들한테는 잘 안 생기고요. 대부분의 손발에 뭐가 티눈 비슷하게 생겼다. 그러면 사마귀라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러면 사마귀하고 티눈하고 무슨 차이점이 있느냐 하면 사마귀는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번지고 균이기 때문에 옮길 수가 있고요. 주변에 다른 부위에 생기거나 또는 타인한테 옮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점점 커지고요. 그 다음에 그 티눈은 하지만 그 번지는 것이 아니고 마찰되는 부위 또는 탈이 닿는 부위에만 생기고 번지지를 않는 차이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마귀와 티눈의 가장 큰 임상적 차이는 이제 병원에 오면 만져보는 경우에는 티눈은 누를 때 많이 아프고요. 사마귀를 양쪽에서 손가락으로 이렇게 잡으면 깜짝 놀랄 정도로 많이 아픕니다. 집에서도 간단히 해볼 수가 있는데요. 자녀들의 만약에 발에 티눈이 있다면 한번 눌러보세요. 누르면 세게 누르면 물론 아프겠지만 살짝 누르면 많이 안 아픈데 살짝만 잡아도 깜짝 놀라게 아이가 아프다면 틀림없이 사마귀입니다. 다음은 소아한테도 알러지 피부염과 두들기가 마찬가지로 잘 생길 수가 있고요. 특히 이제 소아들은 밖에서 여러 가지 군것질을 하거나 야외 활동을 하거나 놀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 통해서 알러지 피부염 두들기가 더 많이 생깁니다. 그다음에 이제 바이러스 피부 질환은 수두나 포진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수두 예방 접종도 1살 때 많이 하기 때문에 요즘은 수두를 걸려서 오는 사람이 많이 줄었습니다. 수두는 예방 접종을 해도 약하게 앓을 수가 있기 때문에 몇 개가 생길 수가 있고요. 만약에 예방 접종을 안 한 경우에 커서 생기는 경우에는 감기 증상이 굉장히 고열이 심하면서 그 심한 증상을 앓게 되고 구진의 숫자도 많아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포진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우리가 이제 어른들은 우리가 피곤하거나 또는 햇볕을 많이 쏘거나 감기 걸리면 입술 같은데 코 같은 데가 헐면서 물집이 생긴다고 그러죠. 그래서 피곤함이 생긴다고 하는 그런 포진이 생기는데요. 이제 이런 포진들이 어렸을 때부터 생겼다가 몸 안에 있다가 그게 몸이 면역이 떨어지거나 약해지면 계속 반복되면서 점막을 따라서 주변에 잘 생기는데요. 아이들도 이제 이런 것들이 접촉에 의해서 생길 수가 있게 되겠고요. 아이들이 특히 생기면 이게 점막 안에 또는 코 안에 생기는 경우에는 흉이 생기지 않는데 점막을 벗어나서 생기는 경우에는 이게 염증이 생기는 경우에 흉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이 얼굴에 물집 같은 게 몇 개 생기다가 그게 다음날 몇 개가 생겼다. 그러면 얼른 병원에 와서 약을 바르거나 먹어야지만이 흉이 덜 생길 수가 있고요. 그렇게 한 번에 생긴 아이는 계속 반복해서 그 자리나 그 주변에 또 생기기 때문에 항상 주의 깊게 관찰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단순포진과 달리 대상포진화가 있는데요. 이거는 원래는 수두균인데 우리가 어렸을 때 수두를 앓거나 예방접종을 하면 그 수두균이 몸 안에 잠복하고 있다가 면역이 떨어지거나 또는 아프거나 또는 피곤하면 이 대상포진이라는 병이 생기는데 단순포진과 차이점 또는 수두와 차이점은요. 손바닥만큼의 크기의 한쪽에만 가슴이면 가슴, 얼굴이면 얼굴,
팔이면 팔 한쪽이 이렇게 포진이 쫙 돋게 됩니다. 근데 이 포진은 단순 포진하고 틀리게 매우 아프고 그 다음에 흉이 거의 많이 집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항바이러스제를 꼭 먹어야 되고요. 보통은 나이가 드신 어른들은 대상포진하면 다 이제 알아들으시고 주변에서 많이 알아보시고 알아보는 경험이 있는데요. 젊은 사람이나 어린아이들은 잘 걸리지 않죠. 하지만 심심치 않게 어린아이들도 이런 포진이 걸리고요. 어린아이한테 걸린 경우는 이게 이제 포진인지 잘 몰라서 방치하거나 놔두는 경우가 많은데 그 이유가 이제 아이들은 별로 아프질 않다고 합니다. 나이에 비례해서 아프기 때문에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많이 아픈데 어린아이들은 조금 간지럽거나 또는 무서워서 얘기를 안 하거나 별로 많이 아프지 않게 되죠. 그래서 조기에 치료할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있는데요. 나중에라도 만약 몸에 물집이 생긴다면 그런 물집이 여러 개가 생긴다면 반드시 병원에 빨리 찾아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사진을 보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이제 맨 왼쪽 사진이 사마귀이고 가운데가 티눈이고 맨 오른쪽이 굳은 살인데요. 이렇게 일견 보면 다 비슷비슷하게 보이는데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 왼쪽의 사마귀를 보면 그 발에 한쪽 발에만 생겼고 여러 개가 무작위로 생겼죠. 그 다음에 가운데 사진은 발가락 끝에 생겼는데 이제 이 경우에는 이 발가락이 옆에 이렇게 붙어 있는 게 아니라 한쪽 발이 살짝 틀어져서 땅에 닿게 되는 발가락이에요. 그래서 이 발이 항상 걸을 때마다 땅바닥에 계속 반복적으로 닿으니까 이런 티눈이 생긴 거죠. 굳은 살 보시면 그 양쪽에 발이 대칭적으로 생기는데요. 왜 그러냐면 양쪽 발이 항상 똑같이 뼈가 닿는 부위가 일정하기 때문에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엄지 발가락 밑이나 또는 두 번째 발가락과 엄지발가락 사이, 그 다음에 새끼발가락 밑에가 항상 신발을 잘 눌리게 되죠. 그래서 압력을 받는 부위에 굳은 살이 생기는데요. 자세히 보시면 맨 왼쪽의 사마귀는 바깥으로 이렇게 돌출된 부위가 있고요. 그 알을 자세히 보시면 검은 점 같은 게 있습니다. 그 검은 점이 뭐냐면 이 사마귀는 혈관들이 발달이 돼서 자라기 때문에 그 혈관들이 떨어져 나가면서 피가 응고돼서 검은 핏자국이 있는 것이 검은 점처럼 보이는 거고요. 가운데 사진의 티눈은 자세히 보시면 그 안에 하얀 각질이 보입니다. 그게 이제 중심 핵이고요. 그게 티눈의 특징이고, 그다음에 굳은 살은 크기가 좀 더 넓고 둥그스름하면서 누가 봐도 아 이거 굳은 살이구나라고 알 정도로 대칭적으로 이렇게 부드럽게 있겠습니다. 이렇게 모습이 틀리고 생기는 위치가 틀리고 그다음에 원인이 틀리기 때문에 이런 것을 잘 판단하신다면 이제 환자분들 또는 여러분들도 진단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사마귀 종류가 굉장히 다양한데요. 먼저 생기는 위치별로 발가락이 이렇게 많이 생기는 경우가 있고요. 특히 손톱, 발톱 주변이 잘 생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손톱 주변, 발톱 주변에 생기면요. 나중에는 손톱이 일그러져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손톱이 삐뚤어지거나 울퉁불퉁해지거나 색깔이 진해지거나 이런 경우에도 빨리 치료를 해줘야겠죠. 그 손톱에 생기면 한 군데 생기는 게 아니라 보통은 다 생깁니다. 열 손가락, 열 발가락 다 생기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어디선가 먼저 발에서든 이제 생겨서 발을 만지작 하다가 먼저 손바닥에 생기고 그걸 또 뜯다가 이제 손톱에 생기는 경우죠. 이제 이렇게 손가락에 있다가 그걸로 이제 코를 후비거나 어딜 만지면 거기도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맨 오른쪽에 세 번째 보면 코 안에 지금 조그맣게 보이는 게 사마귀고요. 가운데는 코 옆에 사마귀가 생긴 거고요. 그다음에 맨 왼쪽 사진을 보는 이건 일반 사마귀는 아니고요. 편평사마귀라고 하는 좀 다른 사마귀인데요. 이 편평사마귀는 주로 어른들은 누구나 다 한두 개씩은 다 있고요. 주로 옆 얼굴이나 턱, 목 쪽에 잘 생기는데 갈색에 조그만 평평하게 생겼다 해서 편평사마귀거든요. 이런 것들이 짜잘짜잘하게 여러 개가 생기는데 이제 어른들이 생기면 그게 이제 잡티거나 또는 뭐 검버섯이거나 점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고요. 자세히 보시면 편평한 채 색깔이 균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많이 있고요. 이런 것들이 어린이한테 생기는데 얼굴에 잘 생기고 또는 팔, 다리에 모여서 있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사마귀와 비슷한 질환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제 비리종이 그 한 가지인데 비리종은 이것도 환자들은 물사마귀라고 얘기를 합니다. 눈에 물사마귀가 났어요. 얼굴에 물사마귀가 났어요 하는데요. 이거는 진짜 사마귀랑 전혀 관계가 없고요. 그 안에 각질이 동그랗게 말려서 낭을 이루면서 들어있는 건데요. 왼쪽 사진에 보면 눈 주변에 많이 있게 되는데 특히나 아토피가 있거나 피부 건조증이 있는 아이들이 눈을 많이 비비면 그 상처에 의해서 이런 비립종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사진은 그 비립종이 좀 더 커져서 하나가 눈 밑에 생겼고 그거를 이제 레이저로 구멍을 뚫고 도구를 짜내면 그 안에서 하얀색의 공 같은 조그만 구슬 같은 것이 바깥으로 나오게 되고 그러면서 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족구병에 이제 손과 발에 물집이 생긴 사진을 보여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수두는 경우에는 이제 얼굴서부터 시작해서 몸통에 빨글빨긋한 반점이 생기다가 그게 물집이 생기고 노랗게 농포가 생겼다가 딱지가 반드시 생겨서 딱지가 앉아있고 떨어지는데 수두는 대부분은 흉이 안 지고요. 근데 이제 얼굴 부위 같은 경우에는 크게 나거나 염증이 생긴 건 꼭 한두 개씩 수두흉이 남게 되겠죠. 이런 경우에는 나중에 이제 흉 치료를 따로 해야 되고요. 대부분은 수두가 흉이 안 생긴다. 그 다음에 단순 포진이 이제 얼굴에 여러 개 군집을 생겨서 생긴 경우를 보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대상 포진이라고 해서 손바닥부터 시작해서 팔 전체에 이렇게 물집이 좀 크게 생긴 그래서 색깔이 좀 짙어 보이고 나중에 검은 딱지가 다 생겨서 흉이 생기는 그런 대상 포진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는 탈모 종류인데요. 맨 좌측에 신생아는 뒷머리가 이제 좀 빠져 있는 것처럼 보여야죠. 이건 이제 압박성 탈모라 해서 아이가 항상 일정한 부위로 누워서 자는 경우에는 그 눌린 부위가 혈액이 잘 분포가 안 되다 보니까 이제 모발이 자꾸 빠져서 잘 자라지를 못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머리에 체위를 변동시켜 주거나 또는 그냥 잘 놔둬도 저절로 애가 크면 없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형 탈모라고 해서 이름이 원형이라고 해서 동그랗게 생기기 때문에 털이 빠지고 빠진 부위에는 그 두피가 아주 매끈매끈해서 모낭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얗게 보이게 됩니다. 또는 초기엔 빨갛게 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경우에 치료를 하면 가운데서부터 털이 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제 오른쪽에 두 사진은 탈모긴 탈모인데 정상적인 탈모가 아니고요. 그 탈모에 있는 부위에 자세히 보면 물론 울퉁불퉁한 사마귀 같은 살이 자라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선천적으로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요. 피지선 모반이라 해서 우리가 얼굴이나 머리에 털 주변에 기름을 만드는 피지선이 있는데 이게 유난히 커져서 살처럼 자라온 거죠. 어린아이들은 피지선이 발달이 잘 안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희한하게 그 부위만 돌연변이로든 유전적으로든 간에 크게 살처럼 부풀어 올라서 이게 가만히 보면 살색에 울퉁불퉁한 살이 있고요. 이런 것들이 나중에 사춘기가 지나면 피지선이 발달되면서 점점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춘기 이전에 치료를 하는 게 좋고요. 치료 방법은 레이저 치료를 하거나 수술적으로 이 부위를 띄어서 어차피 이 부위에는 머리털이 안 나기 때문에 땜빵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동그랗게 제거를 하고 이걸 오므려서 꼬매면 그쪽 부위에 이제 탈모가 있는 반 부위가 가려지게 되겠죠. 드물게는 이제 그 밑에 사진처럼 얼굴이나 또는 목 같은 데도 생기기도 하고요. 이런 경우는 레이저 치료를 하면 좋아질 수가 있겠습니다.